드디어 드디어 율리아 사상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어, 정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그 얘기는 좀 먼저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내놓고 합시다.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하고. 민족주의다. 민족주의 뭐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민족을 가장 우선 여기는 것. 우리도 진짜 민족주의 많이 갖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거 또는 어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뭐 우리 민족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민족을 중시하는 거지. 민족주의. 민족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특히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그러니까 눈에 탁 띄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있을 수 있죠. 요소가 또. 그러면 객관적 요소는 뭐냐? 지리적 근접성. 맞죠? 같이 모여 산단 말이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산다. 둘째,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인 전통들. 맞죠? 뭐 같은 말 쓰고 맞죠? 같은 옷 입고 막 이런 거. 같은 종교 가지고 있고. 또 혈통 맞죠? 무슨 계통 맞죠? 말 무슨 몽골리언 막 이렇게 되는 거. 동일한 언어. 우리 국어 맞죠? 우리 언어. 맞죠? 다음 주관적 요소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민족 의식.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민족의 일원이구나 이런 의식, 일체감 이런 것이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민족이야 이런 거, 저 공동의 믿음 이런 것들이 주관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분족 근원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연히 같은 민족, 통합적인 의미가 강하죠, 맞죠? 우리 뭉치자 이렇게 되니까. 민족 내부에서는 평등 자유를 원하지만 반면에 또 민족 외부를 배척할 수도 있겠죠. 민족 내적으로는 좋지만 민족 외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 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민족 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인종차별, 자민족 중심주의가 나타날 수 있죠.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민족주의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상주의 절대국가 시기, 국민주의 시기, 제국주의 시기, 저항적 민족주의 시기, 또 전체주의 시기, 공산주의 시기, 제2세계 신생국 민주주의 시기 이렇게 시기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데 먼저 이제 중상주의 절대국가 시기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아까 근대로 넘어왔어요. 모든 것이 우리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하지 말하지만 근대부터 시작됩니다. 이데올로기 모든 사회사상은 교회 지배 약화되고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절대 왕정 국가가 생기게. 국가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 유럽은 원래 유럽이라는 단위가 뭘로 묶여져 있습니까? 어떤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로 묶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구별보다는 그냥 같은 종교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세분화됐다는 거죠. 국가가 세분화되는데 나의 그 요소가 뭐겠습니까? 국가를 세분화하려면 뭐가 묶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뭡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거,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국가. 얘들은 같은 민족에 같은 국가. 그전 시기는 기독교 그냥 묶여 있었고 맞죠. 이렇게 되지만 이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독립하게 되면서 독립의 주된 기준, 국가로서의 국가의 정확한 그 선이 어디냐? 그것이 민족으로서의 선을 꺼진다는 거죠. 민족 국가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 이후에 이제 조금 국가들이 단순히 나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뭐냐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근대적인, 지금 솔직히 중상주의 국가만 해도 국가가 아직까지 근대화되지 못했습니까? 전근대적 국가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뭐 절대 왕권이래 가지고 좀 국내적 엄격하게 다스리겠는데 어떤 실제 국가로서 특히나 단순히 그 시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어떤 시각이 되는 것이 근대 국민주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전식이 그냥 절대 왕정 국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 시민의 국가, 그리고 국민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모든 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근대화되는 거죠. 그 국민 국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국민 국가가 당연히 이러한 프랑스의 등장, 프랑스의 변화가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보니까 맞죠. 옆에 나라들 백성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왕을 가진 아주 전근대적인 형태 국가인데 옆에 프랑스는 국민들이 이제 진짜 주인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럽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점점 이제 군대적인 국민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독일이죠, 독일. 근데 독일은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짜 볼품없는 국가였습니다. 제일 뒤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국가 자체가 형태를 못 갖췄어요. 국가라는 형태를 못 갖추고 소수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소수로 쪼개져 있던 그 소규모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묶으려다 보니까 뭐가 요구됩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죠. 그렇게 위해서 뭘 합니까? 특히나 그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민족 단위로 국가를 묶게 됩니다. 그렇죠? 민족 단위로 게르만인들이 모인 국가를 이제 절만이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맞죠?
만들면서 민족 국가를 근대 국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국민주의식이다. 이후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가서 뭐냐면 단순히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경쟁이 시작되죠. 19세기 말. 그래서 서구의 이제 늘 국가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강해지겠다고 이제 뭐 특히나 식민지들을 많이 갖게 되죠. 식민지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토를 많이 지어야 되고 영토를 많이 지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뺏어야 된단 말이죠. 개척해야 된단 말이죠. 진짜 개척입니까? 뺏는 거지, 맞죠? 아주 이 시기 뭐 이것도 진짜 어떤 그 이 제국주의 시기도 정말 그 강대국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죠, 진짜. 저 어떻게 그게 개척입니까? 빼앗는 거지, 맞죠? 대표적인 그 시생국가 인도라든가 인도도 맞죠, 뺏기고. 중국이 홍콩 지금 홍콩은 지금 반환됐지만 뭐 홍콩도 뺏겼었고, 아무튼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기는 제국주의 특히나 이 원료를 가져 이때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원료 생산 그 땅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필요했거든요. 그게 이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말이야 실제로 뭐 식민지를 불렀겠습니까만은 식민지 그죠. 그래서 인도가 대표적인 인도 우리 영국 그 간디별도 배웠죠. 그래서 뭐 영국인데 실제 인도는 맞죠. 그 향신료라든가 원재를 넣는 주요한 어떤 공급처였고, 그러면서 또한 소금법은 알겠지만 영국의 주요 물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식민지 걸민식. 그래서 이 시기 당연히 민족주의 형태는 자민족 우월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최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이 저 식민지의 미개한 애들보다는 낫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민족 우월주의라는 거죠. 저 민족 애들은 굉장히 미개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지배를 좀 해줘야겠어 이런 생각이니까 자민족 우월주의 나타나게 되죠. 그럼 저항적 민족주의 반대 입장입니다. 이제는 또 식민지 입장에서 그겁니다. 쟤들 무슨 뭐라고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쟤들 물리쳐야지. 이 저항적 민족주의죠.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도 뭐 포함되겠죠. 일본에 지배당할 때 싸워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을 정치하겠다 이런 게 저항적 민족주의죠. 전체주의 시기 알다시피 우리가 1차 대전 말고 2차 대전 때 보면 뭐 이 국가가 맞죠. 어떤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헐리즘이 나타나죠, 맞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우리가 일단 국가적으로 나서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독재인데다가 군주인데다가 전체주의를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전체를 모든 국민들을 어떤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완전히 맞죠. 자기 맘대로 하던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 시기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즘이고 이탈리아는 파시즘입니다.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래서 특히나 뭘 모토로 내세웁니까? 국민들을 꼬실 때 이제 이탈리아가 대단한 운명했는데 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특히 아리아인이라고 하죠. 아리아인이 역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힘에 약해졌고 유럽인들에게 과시받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나서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자리라든가 우리 민족의 일을 뺏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약화시킨 것은 주로 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야말로 정말 쓰레기다, 쓰레기 집단이다 이러면서 맞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일단 자기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전체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민족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리아인이 이런 식으로 히틀러처럼. 또 공산주의도 이러한 민족주의를 이용합니다. 레닌, 맞죠? 레닌이라든가 이런 쪽은 당연히 그 소비에트 연합이랑 묶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합 묶었지 않습니까? 묶을 때 뭐라 묶었겠습니까? 북유럽인들 우리 모두 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단결해야지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우리 북유럽 민족들, 맞죠? 민족들이 같은 피해 사람들이 실제 북유럽은 다양한 혈통이 있지만 이렇게 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죠. 같은 어떤 북유럽 민족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제3세계 신세국 민족주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아까 식민지였던 국가들이라든가 약소 국가들이 이제 그 자기들도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죠. 뭐 일을 하기 뭐라 해야 되지? 국민적인 어떤 단결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국민적인 단결을 우리나라 잘 살아보기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 전쟁 6.25 이후에 그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뭉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단결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 현상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국민적인 단합을 이끌었는 요소도 당연히 우리는 같은 민족, 이 민족이라는 것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우리 늘 말하지만은 단일 민족 국가다, 단일 민족 국가다. 그래서 실제 중국만 해도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맞죠, 같이 있고 소수 민족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단결력,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단결 국가적인 어떤 국민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우리 60년대부터 국민 단위 어떤 초등교육, 국민 초등학교 교육, 초등교육이 정비가 되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민족 일단 국민 의식을 기르고 일단 국민 의식을 기르서 민족 나아가서 국민 의식을 기르고 그런 국민 의식을 바탕으로 막 이 생산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떤 이 현상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엄연히 선진국이라는 이런 반열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신생국들이 제3세계 그러니까 독립 이후 혹은 2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국가들이 발전을 위해서 자주 독립이라든가 민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비동맹 국가들 중립 노선이 우리 맨 처음 원래 냉전 체제라 냉전 체제 아닙니까? 냉전 체제라고 해서 그 원래 저 소련 쪽과 미국 쪽이 이제 진영을 나눠 가지고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렇게 둘이 이제 대결 상태인데 그걸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제3세계들 저 힘없는 몇몇 나라들 강대국이 당사자라면 당사자를 제외한 우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냉전 체제의 당사자인 소련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힘없는 국가들 제3세계라 부른다. 그 제3세계 사람들이 이제 서로 뭉쳤어요. 또 그 사람들끼리 이제 제3세계 동맹 노선을 펼쳐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손들어주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 기타 아프리카 국가, 남아메리카 등은 이제 자기들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 민족주의 방향이다. 실제 우리가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이제 세계의 어떤 국가라는 벽이 굉장히 느슨해졌고 특히나 민족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하면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당대해지고 물자, 문화의 교류가 심해지면서 실제 민족적인 정체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맞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 문화적 현상들 보면 실제 우리 민족만의 것이 없어요. 서구의 문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 문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 문화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문화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해갈 것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연히 이런 세계적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민족과 민족이 함께 이렇게 뭉친 경우가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 보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외국인을 대하기는 단순히 어떤 외부적 존재를 보기보다는 어떤 같은 하나의 화합적 존재니까 정말 위아더 월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위아더 월드 해야 되니까 네 우리의 민족만이 우월하다 이런 식의 자민족 우월주의라든가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민족만 우리 문화만이 우리 문화를 고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또 배척해야겠죠. 특히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맞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피부색과 어떤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두를 인정하는 그런 관용의 자세,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당연히 애국적인 모습, 국가에 대한 고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뺏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을 가지면서도 나아가서 세계인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러는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시대 민족주의, 즉 열린민족주의라는 것이 요구되는 열린민족주의. 안 나오네. 안 넣나? 하긴 이 책이 없어서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마음이 열린 그런 민족주의가 된다. 열린민족주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편협한 민족주의, 다친민족주의입니다. 참 쉽죠. 다친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민족주의가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열린민족주의. 자,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뭐 문제 물을 때 자주구력이 우리의 역사, 우리가 세계사 수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잘 묻지는 않습니다. 다음 풀 문제는 좀 그렇겠지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은 어떤 이념에 대한 탐모 학생들이 주장합니다. 기흥묘의 사례로 석절하지 않았어. 우리 시간에 배운 게 이념이 뭡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이념이 민족주의니까 당연히 민족주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푼다 생각하시고 항상 뭐가 민족주의냐 한번 사봅시다. 그러면 뭐가 민족주의일까?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내용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기억납니까? 맨 처음에는 뭐 절대국가, 국민국가, 뭐 제국주의, 저항민주주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높은 수준의 통합 능력과 분할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통합 능력,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 내부로서는 굉장히 단결시켜주지만 또 민족 간에는 딱 끊어주는 맞지? 이런 요소가 있다. 동일한 역사, 문화, 혈연 지연 등을 공유하는 집단의 우리 의식이 기반입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민족에 대한 의식이죠, 그렇죠? 이런 거. 다음 순기능은 뭐냐?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국가 독립과 민족 자결의 정신에 기반이 된다. 하지만 역기능이 중요하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나치즘도 말고 나치즘, 전체주의를 적읍시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맞죠? 전체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무조건 몰고 가는 거죠. 전체주의다. 침략주의나 팽창주의. 맞죠? 그래서 우리 그 제국주의 정책법 막 식민지를 그렇게 맞죠. 억압하는 맞죠. 이런 요소에 날 수 있다. 자, 자유주의 시대에는 국민주의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주의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기억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니은 분할되어 있던 독일이 19세기에 하나의 정책 공세를 이루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맞죠? 따라서 근데 이거 맞나? 좀 애매한데? 애매하다고 표시해 놓읍시다. 애매할 땐 세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였다. 디귿 내용 뭐였죠? 국가 독립과 민족 자결 맞네요.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맞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리을 영국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확대에 나갔다. 리을 내용 봅시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 이건 아닌데요? 이건 국민의 자유입니까?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바꾸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미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미음의 내용 뭐가 있습니까? 침략주의, 팽창주의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놓고 맞죠?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펼치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프랑스는 맞죠? 저 뭐죠? 알제리 쪽 이런 쪽으로 가져가지고 맞죠? 얘네 기억납니까? 지단이라는 선수, 지네딘 지단이 출신지는 알제리죠, 그렇죠? 프랑스에 있는데 알제리 사는 거였죠. 부모님이 거기 산 모양이 거기서 태어난 알제리였다가 알제리 국가대표인데 프랑스 국가대표. 지금도 알제리 국가대표이다가 프랑스 국가대표가 된 축구 선수 맞습니다. 지브러 시세라는 사람들 맞죠? 앙리는 그랬던 앙리는 아닌가 같은데.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하니? 아무튼 그렇듯이 프랑스가 영국이 시기 제국주의 시기에 맞죠? 침략주의, 제국주의 시기에 침략을 했단 말이죠. 아프리카를 맞죠? 아프리카 원주민들 무슨 죄야? 그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맞죠? 침략하면서 미개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맞죠? 네. 다음 5번 봅시다. 5번 나치즘을 표방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다 독일이 맞죠? 침략주의, 팽창주의 펼쳤죠. 그래서 독일도 뭘 했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먹어야겠다. 땅 사면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맞죠? 펼쳤으니까. 그래서 아까 니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국민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이 부분 맞나요? 맞습니다. 국민통합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독일 이전 시기 19세기 이전 시기에는 독일이 아주 정근대적 국가로서 소수민족을 막 쪼개졌던 시기. 그 시기에 당연히 국가라는 인식이 없어요. 국민들의 의식사에 그냥 뭐 내 마을에서 그냥 국가라는 의식이 없고 그냥 내 마을에서 내가 농사짓고 사니까 국가라는 의식이 없는데 이제 독일이 이제 19세기에 국민주의를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국민교육을 시작하면서 근대 국가로서 모습을 갖췄단 말이죠. 그렇듯 또 국민 통합을 이뤘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당연히 2번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 4번이 되겠죠. 밀이 아니라 미음이 돼야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참 이번 강의 참 마지막이지. 뭐 솔직히 강의를 좀 뒤는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2학기 때부터 그 학생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 목적.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이 강의는 원래 대상은 경혜여자고등학교, 부산 경혜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습 혹은 예습 복습을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2학기에 들어서 이제 강의 내용을 따라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죠. 선생님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진짜 업무에 진짜 날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좀 나태한 면도 게으른 면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학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좀 늦었죠. 한 그래도 한 9월달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013년 넘어왔고 2월 마지막 주를 마지막 다 돼서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52강인데 이거 다 못 찍어가지고 참. 그다 그 시기 동안 많은 뭐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이라 해야 되나? 뭐 강의를 하는데 저도 뭐 쉽진 않았습니다. 하는데 한 번씩 강의 다시 찍고 이랬어요. 뭐 처음에는 편집 실수도 나오고 뭐 오류도 많이 생기고 찍는데 막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많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점차도 강의다 좀 이렇게 조금씩 안정화되고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가 첫 강의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좀. 중간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지금은 좀 그럴싸한 모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부족하긴 합니다. 실제 스님이 능력만 되면 시간만 되면 뭐 이렇게 스텝만 있으면은 뭐 좀 뭐 카메라를 직접 가지고 실적 강의를 찍는 것도 좀 화보인데 근데 나름 이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강의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내용들 보면 은근 좀 이 강의가 심화입니다. 심화. 좀 어려운 내용들 많이 담고 있고 실제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럼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강의 계획과 실제 수업이 항상 달랐거든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장 강의에서 이렇게 뭐 방향을 잡을 때 학생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런 하지 못했던 부분들 실제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강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방송식 맞죠? 이런 식으로 웹캠을 이용해서 찍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뭐 이게 저렴하기도 저렴하고요.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 편집하기도 쉽고 화면 캡처 방식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근데 뭐 동영상 업로드도 뭐 다양히 생각해봤는데 유튜브가 제일 일단 안정적인 동영상을 제였고 그리고 대용량이 일단 대용량이 올라갑니다. 유튜브가 딴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 일단 강의 내용이 역시나 그래도 좀 와닿진 않죠. 재밌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강의식이기 때문에 들려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뭐라 해야 되지? 뭐 PPT 띄우고 이런 것도 좀 좀 그렇게 와닿지 않고 또 억수로 중요한 굉장히 억수로란다. 억수로요. 부산답죠.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강의가 배속이 조절이 안 된다면서 1.6배 듣고 싶은데 너 말하는 거 듣기 싫어 이런 것도 있는데 빡빡빡 넘겼으면 좋겠는데 뭐 넘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튜브란다 그 카페에는 나와 있죠. 카페에는 R 툴바를 활용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R 툴바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집에서는 배속을 조정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지만 링크를 통해서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죠. 다음 카페는 이렇습니다. 카페 점 다음 점 net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초콜릿 맛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고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를 업로드를 하죠. 그래서 실제 솔직히 강의를 유튜브 상으로 보는 사람들 몇명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상에 확인된 것이 그 여기를 이제 구독을 신청한 사람, 서브스크라이브 한 사람이 한 5명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계속 보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 당연히 경영고 학생들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강의 실제 우리 120명이 수강 인원인데 실제 최고 뭐 대충 해봐야 40 이게 조회수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한 약간 좀 황당한 경우도 분명히 그 안에는 뭐 허수도 있을 텐데 뭐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영 학생들 복습 자료로서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리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경영 학생들에게는 일단 뭐 좀 수업 시간에 좀 잘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런 걸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영 학생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학년이 됐죠. 3학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윤리사상 선택한 거 결코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반면에 또 이 강의를 혹시나 보고 계신 그 이외 학생들 혹은 뭐 어린이들 수 있죠. 뭐 이 강의를 보신 다른 외부자분들은 또 이 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되신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산분이 아니시면 이 사투리라든가 제 억양, 제 말투의 굉장히 좀 짜증을 많이 나셨을 텐데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 자체를 그래서 할 때는 뭐 당연히 맨 처음에는 수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수능 윤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이론적으로는 오류가 당연히 생깁니다. 뭐 교과서도 그런데 교과서도 실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오류투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전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댓글 달았던데 그런 부분들에 제가 뭐 다 추가 댓글 달진 않았지만 실제 고등학교 수업 상의 진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밀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도 최대한 아무튼 엄밀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뭐 저도 스스로 자부하는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강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원칙에 충실하게 원본에 충실하게 본질에 충실하게 수업하고자 했었습니다. 뭐 다양한 자료를 막 던지진 않았지만 실제 뭐 읽기 자료 이런 거는 우리 그 카페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에 해당되는 그 PDF 자료가 올라가거든요. PDF 자료를 같이 읽으면서 수업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PDF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뭐 읽기 자료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소 카페.다음.net 초콜릿 맛 이게 그냥 초콜릿 맛입니다. 초콜릿 맛. 실제 제가 갖고 있는 강의는 모토가 뭡니까? 초콜릿 맛 윤리죠. 초콜릿 맛 윤리. 그래서 초콜릿 맛이니까 그냥 초콜릿 맛입니다. 이게 초콜릿 맛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제한 없이 일반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경영고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좀 더 심하게 배울 수 있는 혹은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을 하거나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했고 또 이걸 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첫째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이 부실했거나 혹은 윤리사상을 배우고 싶지만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고 또한 그걸 떠나서 아예 일반인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윤리학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윤리학이라든가 철학부는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외면한 부분입니다. 윤리를 찾다가 어떻게 네가 잘 살래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러한 진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진짜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윤리가 아닌가. 실제 삶에서 당연히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가치를 찾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윤리를 하는 윤리는 일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또 본질적인 내용을 깨닫고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직히 수업이 수능 윤리에 맞춰져 있지만 어떤 교양이라든가 어떤 지식 체계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자 했던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에 또 새로운 강의를 찍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또 2학년 수업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는 아마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게 됐다는 거 그냥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기나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아무튼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고 좋은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